안녕하세요. 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 천문 등등 과학의 전 분야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섭함의 역사를 바라보는 빅히스토리. 지난 시간 빅뱅에서 지구 탄생까지 어렵게 도달하는 후에 바로 인간의 뇌로 점프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구의 역사를 못 다뤘습니다. 오늘은 빅뱅의 찌꺼기인 지구의 탄생부터 인간의 등장까지 그 대장정의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박문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문호입니다. 예. 지난 방송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양은 많은데 뭐 어떤 압축을 해야 되니까네. 예. 조금 그랬죠.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요약을 부탁드리면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요약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빨리 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압축해 주셨습니다. 네. 축지법, 화법. 예. 지난번에 이제 지구에서 바로 그냥 인간으로 점프해 버렸거든요. 인간도 아니죠. 뇌 과학으로 그냥. 지구부터 인간까지 사이가 또 엄청나잖아요. 예. 예, 한 5억 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얼굴이 이렇게 화색이 돌면서 45억 년이나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느낌의 파이가 굉장히 크죠. 예. 이렇게. 어쨌든 빅뱅이 생기고 137억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지금도 45억의 지구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나가면 우리 인간의 상상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그렇죠. 일단 지구까지는 온 걸로 하고. 예. 근데 지구의 나이를 어떻게 측정한 겁니까? 보통 지층, 화석 이런 거 분석하는데 그때는 뜨거워가지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주로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엄밀히 말하면 45억 6천만 년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거든요. 주로 방사선 붕괴를 갖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라늄이 붕괴되면 두 개 딸 세포로 이렇게 분열되거든요. 네. 그때 미세하게 그 크랙들이 보여요. 그래서 현미경상으로 방사선 붕괴했는 걸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 나온 다음에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으로 대략 정착된 게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거로 포고산 단행본 책이 나왔을 정도로. 제가 호주에 갔는데 38억 년 전 암석이다. 네. 25억 년 암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논문에 보면 엄밀하게 그 측정법이 나옵니다. 그 동위원소가 크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 방사선 붕괴 반감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엄밀히 됩니다. 45억 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만 년 단위까지는 상당히 맞춥니다. 또 신생대 들어오면 거의 10만 년 단위까지.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 거는 카본, 탄소 동위원소로 갖고 반감기를 했는데 그거는 대략 반감기가 한 5천 년 오다거든요. 그걸 카본 데이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갖고 그쪽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이 굉장히 엄밀한 학문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소의 반감기를 가지고 이제 시대를 측정하느냐, 요 기법들이 이제 발달하고 그렇죠. 그 중에 제일 긴 게 우라늄이기 때문에 우라늄 가지고 따져봤더니 45억 년 나오더라. 예. 이게 언제쯤 알게 된 거예요? 그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이 원작부터 만든 맨하탄 프로젝트 부산물로서 질량 분석기가 출연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가 1940년대거든요. 그래서 대략 고무력부터 오늘 이야기할 그 이제 지구 이야기할 때 핵심이 강압성이거든요. 강압성 하는 과정이 그 방사선 트레이스 마커로 측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반감기. 제 눈빛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읽으셨군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구 역사 45억 년을 그 45억 년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10가지를 10가지를 MIT의 세이존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 책이 2권이 국내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폴로 달에 갔잖아요. 그 월석을 갖고 와서 분석했던 광물학자입니다. 광물학자. 근데 그 광물학자가 지구 45억 년을
광물 관점에서 네.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그걸 제가 간단히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금방 할 겁니다. 날 것 같지는 예, 않은데. 아까 빨리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45억 년 전에 첫 번째 사건에 운석이 떨어진 거예요. 45억 년 전에 미행성 합체설이라 그래요. 아,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 예. 행성학에서 그 표준 이론입니다. 대략 직경이 1000km인 예. 이걸 미행성이라 그래요. 미행성이라는 게 미자는 무슨 미자입니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예, 그렇죠. 예. 그것도 현장 우리가 없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미행성이라 그래요. 미행성이 대략 한 10개 정도 충돌을 해갖고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해서 이게 뭉쳐져서 중력으로 한 덩어리 돼갖고 예.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 대략 그렇게 만들어졌다 보고 있어요. 아, 지구뿐만 아니라 수성, 화성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겁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잖아요. 지구까지를 그냥 돌로 된 행성이라 보시면 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걸 지구형 형성이라 그러고 이쪽을 목성형 형성이라 그래요. 네,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목성, 토성, 천왕성. 목성은 지구의 300배나 됩니다. 질량이. 그리고 이쪽은 뭐냐 하면 메인 엘리먼트가 수소입니다. 이 수소가 목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층이 뭐 4만 킬로인가 이쪽이 전부 다 쿨된 차가운 수소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코어로 들어가면 온도가 낮고 네. 압력이 높으니까 액체 상태의 수소라 그래요. 첫 번째 지구까지만 암석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돌로 되어 있다. 예. 한마디로. 근데 이쪽도 예. 코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냐 하면 목성은 비중이 물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토성은 물에 뜹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별은 75%가 수소 기체입니다. 플라즈마 상태인데 수소가 중력 수축 과정이 대략 1000만 년 오답니다. 눈사람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수소라는 그걸로 눈사람 만드는데 그럼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요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별이 탄생하는 거죠. 별이 탄생하면 이 외곽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바깥으로 돌아요. 네. 실리콘, 카본, 주로 실리콘 계열들입니다. 네. 설파, 포스포러스, 황, 인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주로 Si하고 카본이 결합한 거, SiO2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야들이 무거운 게 간단히 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네. 비중이 대략 4에서 5 사이. 지구 비중이 5.53이거든요. 네. 보통 돌이 요도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돈 무거운 놈들이. 예, 무거운 것들이 살알처럼 모여갖고 된 게 미행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 작은 알갱이들이 수천만 년 동안 모여가지고. 그렇죠. 미행성이 됐구나. 미행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개 정도 덩어리 모여지면 지구가 되는 겁니다. 서로 부딪혀가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수성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예. 45억 년 전에 대략 10개의 미행성들이 합쳐갖고 충돌 에너지가 엄청나겠죠. 네. 전부 다 멜팅 상태가 됩니다. 다 녹아서. 그래서 물렁물렁한 멜팅 상태, 녹은 상태가 되니까네. 지구가 그 물렁물렁한 상태, 뜨거운 용암 이런. 그렇죠. 상태죠. 마그마. 네. 그렇게 합니다. 마그마 상태니까 무거운 엘리먼트 중에 철, 니켈 이런 무거운 엘리먼트가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의 45억 년 전에 화성만한 미행성이 충돌했대요. 테이아라 그래요. 테이아 가설이라 그래요. 이 가설이 어떻게 되냐면 태양 공정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지구 자체 수직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바로 생기자마자 야가 와서 빗면으로 충돌해 갖고 엉겨붙어 버렸어요. 두 개가. 그래서 요 테이아의 중심도 그때 철로 돼 있었어요. 야가 둘이 엉겨붙으면서 지구 속으로 넘겨준 거예요. 무거운 걸. 같이 녹으니까. 테이아의 철도 지구 철로 합쳐지고. 그렇죠. 이게 녹은 상태가 울렁울렁하다가 이렇게 뜯겨지는 거예요. 충돌한 반대편에 있던 덩어리가 대략 그게 달이 됐다. 그렇죠. 잘 들어오시네. 더 중요한 거는 지축이 어떻게 한 방 맞았으니까네. 비틀어졌고. 23.5도 기울어진 거예요. 예.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대충 했죠. 예. 했죠. 그래서 미행성 그다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청상 분화가 일어납니다. 간단히 디프레이션 이거 뭐냐면 일단 녹으니까네 그 비중에 따라서 청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가온에는 핵이 되고 멘털이 되고 그 바깥은 지각이 되고 그다음에 45억 년 당시에 바다는 어떻게 되면 초기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속에 있던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철이 한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표면은 마그마가 싹 붓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바다는 없었어요. 네. 전부 다 물 성분은 대기 중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냐 하면 지금 1기압이잖아요. 200기압 정도 됐대요. 200기압 엄청난 200기압. 겁니다. 예. 물이 수증기 상태로 200기압 정도 되고 예.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밀도 높게 이거 20기압 정도 있었어요. 근데 20기압.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산소, O2 지금 우리가 21%잖아요. 예. 이게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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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오늘 다 안 어렵습니다. 자, 요거 그럴까? 그러니까네 대기는 화성이나 금성의 대기는 90% 이상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예. 이것도 산소 없습니다. 거의 산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태양계에서 산소가 대기에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탄생했을 때는 지구에서 산소가 없었다. 예, 없습니다. Nothing. nothing. 예. nothing. 요 가슴에 심어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Nothing을 거기 일단 언제까지 품었어요. 제로였나 하면 예. 지금부터 20억 년 전까지 대기 중에 산소가 0%였어요. 20억 년 동안이나 산소가 없었어요? 그렇죠. 45억 년에서 20억 년 사이 그 20억 년 동안에 지구상에 산소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지구과학에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5억 년간은 nothing. nothing. 예. 그래서 지구 역사는 20억 년 전 후를 가려서 바톤 체인을 합니다. 20억 년 전에 대기는 이산화탄소였고 예. 20억 년 이후의 대기는 산소로 바뀝니다. 그러면 20억 년 전에 이 이산화탄소 산소하고 바톤 터치를 하는 그 계기가 뭡니까? 그 사건이.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예. 20억 년 전에 산소 농도가 1% 대기 중에 축적합니다. 예. 그 사건을 저들 뭐라 부르냐면 제1차 산소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가 있어요? 용어 있습니다. 이거 외워둬야 되겠다.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라 그래요, 영어로.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그냥 우리나라 말로 제1차 산소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굉장히 잠깐만요. 중요합니다. 네.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예. 이게 이제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예. 지구가 생기고 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왔어요, 이제. 예.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예. 1차 산소혁명, 두 번째 청산분화, 세 번째가 화성암 시대입니다. 소위 그냥 마그마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대규모로 올라와서 이제 굳어져 지각을 막 만들어주죠. 뭐냐 하면 바로 현무암입니다. 지구 표면에 70%가 바다잖아요. 70%가. 바닷물 다 빼고 나면 바다 밑은 거의 다 현무암입니다. 대기 중에 전부 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지구가 쿨다운 되면 식어지면 야들이 엉축해요. 엉축에 비가 오는데 상상을 초월한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때 비의 온도가 이제 떨어져가 바다가 됐죠. 예. 그 초기 바다 온도가 얼마나 추정하냐면 대략 150도. 물은 100도에서 증발하잖아요.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확히 잘 따라오셨죠. 핵심입니다. 대기 압력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때 대기압이 지금보다 적어도 때문에. 수십 배 이상 됐으니까 예, 100도가 돼도 안 끓습니다. 150도까지 되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 생겼다고 지금 추정하느냐 하면 지금 대략 컨센서스 모아주고 있는데 지구가 생기고 1억 년 내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44억 때 생겼네요. 예, 대략. 근데 그건 이제 뜨거운 물이었다. 그렇죠. 150도 정도 150도. 추정하고 더 중요한 거는 강한 산성입니다. 산성이. 우리 유기체가 들어가면 녹아버릴 거야 아마. 나중에 이 산성이 중화가 됩니다. 대륙에서 금속 이온들이 녹아 들어가서 중화가 됩니다. 그거 조금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제 칠판에 쓰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이거는 그래. 더 두렵네요. 지난 시간에 그냥 말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엔 칠판까지. 여기 지구를 하면 표면이 이제 마그마가 다 굳어져 갖고 용암. 딱딱딱딱 소리는 좀 칠판을 찍으시는 소리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 바다가 통째로 생깁니다. 전체가 다 덮었습니다. 이때 지구 전체가 물로 뒤집혔어요? 예.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대륙이 없었죠. 전부 다 바다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EBS에서 이걸 방송을 했는데 뭔가요, 선생님? 그럼 바다 밑에 지구 전체는 무슨 암석이 있냐면 전부 다 바다 밑이니까 전부 다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이라는 건 이제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예. 요게 전부 다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은 암석입니다. 거무틱틱하게 보이는 제주도 용암바위 아시죠? 바다 밑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천체에서도 발견됩니다. 현무암은. 달에도 저기까지는 다른 지구 외에 태양계 다른 천체도 똑같습니다. 같네요. 그죠? 같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 하면 화강암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요게 여기서 제가 놀라야 되는데. 놀라야 됩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놀라야 되나요? 자, 우리가 보면 북한산 인수봉 이만큼 있잖아요. 예. 이 전부 다 화강암입니다. 관악산, 북한산, 속리산, 뭐 경주, 남산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의 암석은 전부 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륙은 화강암이 메인입니다. 현무암과 화강암의 차이는 뭡니까? 예. 그래요. 좋아요.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참 그래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있습니다. 태양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암석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마그마가 마그마 그대로 식은 놈들. 이건 태양계 일반적인 거고 거무튀튀한 놈들. 화강암은 지구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강암이 되려면 뭐 간단히 알린다. 현무암이 다시 녹아야 됩니다. 요 녹는 과정에 물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러려면 그런 조건에 대해서 바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예. 바로 그러니까 화강암이 대규모로 발견 안 됐다는 말은 물이 없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쪼매는 물이 아니고 바다. 아예 바다가 없었다. 그렇지. 그럼 운석은 계속 떨어지죠. 예. 운석이 언제까지 많이 떨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운석들의 횟수가 39억 년까지 이걸 39억 년을 라스트 반바드먼트 기라 해갖고 운석 최대 마지막 극대기입니다. 아, 마지막 폭격기. 예, 마지막 폭격기. 라스트 반바드. 그렇지. 잘 떨어지네요.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 바로 아폴로 탐사 과정에서 달의 분화구도 다 측정했잖아요. 예. 그때는 대부분 39억 년 전에 39억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는데 그때 39억 년까지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덩어리들이 남한 것들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는 44억 년 전 때 생겨버렸잖아요. 1억 년 전에 39억 년까지 계속 떨어졌잖아요. 운석. 예. 수키로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바다 밑까지 내려가겠죠. 예. 내려가면 충돌 에너지로 현무암이 녹겠죠. 운석이 팍 부딪히면 예. 대양의 바닥에 있는 현무암이 녹아버리겠죠. 충돌 에너지로. 예. 녹을 때 그 위에 뭐가 있어? 바다가 있잖아요. 물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예. 처음에는 이제 마그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증기들이 떨어지고 예. 뜨거운 바다가 이루어졌는데 예. 거기다 대놓고 이제 운석들이 떨어지면서 현무암을 때렸어요. 예. 근데 엄청나게 그 큰 에너지 고온이 발생하니까 얘가 녹아. 예. 근데 녹았는데 위에 물이 있으니까 물하고 만나. 예. 만나면서 화강암이 만들어졌어요. 조석이 바뀌니까 당연히 다른 물질이 되죠. 그때 산도 만들어지고 막 그런 겁니까? 어떠냐면 일부 산 안 나와요? 쪼매는 그냥 우리 제주도만 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쪼매는 것도 요새 생겨요.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 화강암의 기원이 대략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게 초기 심입니다.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대략 10%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갑니다. 요 끝단이 한 100km 정도 지하로 들어가면 압력과 온도에서 이 해양판이 녹습니다. 이 안에 들어갔고. 자,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으면 좀 마그마가 되겠죠? 텀을 삐죽고 올라와요, 아들이 마그마가. 백두산 밑에, 천지 몸 밑에 요렇게 고입니다, 마그마가. 지금 백두산 천지 밑에는 아마 10km 이상 그 마그마 챔버 있다는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요렇게 고여갖고 수만 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진이 한번 이를 뭐 요 틈새로 팍 올라가고. 그게 화산 폭발인가? 화산 폭발하죠. 요때 해양판은 현무암으로 돼 있다 그랬죠. 현무암이 녹아갖고 올라와갖고 굳어지면 이게 대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제주도 정도의 섬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대륙이 만들어지려면 판 전체가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계속해서 약한 그 틈이 생긴 지면을 뚫고. 이 화산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그게 식고 점점점 굳어져서 점점 땅이 넓어지는 거구나. 금방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현무암 이야기했죠. 지각의 현무암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멘탈청하고 저 지각이 분화되는 겁니다. 잊어버렸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요 현무암청이 생기고 네 번째가 화강암이 생깁니다. 화강암이 중요한. 지구상에 발견된 화강암이 오래된 거는 제가 호주에 가서 직접 탐사를 했는데 38억 년까지 올라갑니다. 38억 년.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섯 번째가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이 지구과학에서 기본 이론입니다. 남미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 해안선이 다 붙어 있다가 덩어리 같은 게 떨어져 나간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게 판구조론인데 지구과학은 요 판구조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판이 만들어졌다는 건 지금 앞에 설명하셨던 그 과정이 계속 축적돼 가지고
그렇죠. 계속 덩어리가 커진 거네요. 예. 25억 년 이전에 시생대는 네. 지구판이 거의 한 1000개 정도 됐다고 봐요. 크기가 한 700km, 1000개 되는 판이 표면이 막 빨리 녹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지구의 판이 몇 개냐면 한 1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판은 예. 대략 10개 정도에서 해양판이 있고 대륙판이 있습니다. 태평양판이 가장 큽니다. 예. 아시아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대 화산이 많이 일어난 이유도 바로 태평양판이 아시아판 밑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판이 10개. 그전에는 1000개였다고요? 예. 초기로 올라가면. 근데 그 1000개가 어떻게 10개로 서로 합쳐진 겁니까? 예. 그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000개 정도 판이 있을 때는 예. 지구 맨털층의 온도가 지금보다 한 300도 정도 높았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증거들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양판이, 무거운 해양판 같으면 그러니까 해양판이 더 무거운 겁니까? 10% 무겁습니다. 해양판이라는 것은 바다 밑에 있는 판. 바다 밑에 있는 간단히, 판이고 예. 대륙판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땅덩어리. 땅덩어리. 예. 육지. 그렇죠. 육지로 올라온 건 대부분 다 하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강암은 암석 중에 굉장히 가벼운 암석입니다. 아, 그렇구나. 산맥이 무거운 거 아닙니다. 산맥이 가벼워서 뜨는 겁니다. 산맥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가벼워서 뜨는 겁니다. 솟구치는 거구나. 예. 산이 가벼운 놈들이군요. 예. 아. 제가 이 강의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묵중한 산맥, 틀린 말입니다. 가벼운 서치르폴 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 산은 가벼워서 떴고. 가벼워서 뜨는 겁니다. 육중한 산맥이 아니라 예. 가벼운 놈들이구나. 가볍습니다. 가벼운 새끼들. 가볍고 단단한데 위로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데 어디입니까? 인수봉이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돌들이 가벼운 돌들이군요. 가벼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현무암은 무겁고 예. 하강암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현무암 마그마에 물이 들어가서 돌이 더 가벼워졌고 판과 판이 만날 때 밀려서 올라가는 가벼운 놈들이 위로 올라가서 산이 되었다. 대략. 예. 대략 맞습니까? 예. 너무 많이 생략했나요? 예.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시생대 지청하기로 해서 국내에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그 원서 다행이네요. 예. 제가 호주 사막을 7번 탐사를 했잖아요. 텔레비전도 방송되고 했는데 그 지청들은 기본적으로 20억 년 전입니다. 제가 선생님은 그 전정화학을 전공하셨는데 애틀에 또 그걸로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그 EBS에서 어떻게 알고 선생님을 지질로 이렇게 모시고 한 거죠? 예. 그건 어떻게 됐나 하면 제가 우리 단체를 70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는 천문학, 낮에는 지질학. 그냥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다가 자, 그러면 천문, 지질 한꺼번에 관찰하거나 볼 수 있는 곳이 호주야. 그래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죠. 호주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걸 이제 EBS에서 알고 그런 식으로 몇 번 해외 학술 탐사를 갔나 하면 22번 갔습니다. 1년에 2번. 약간 미친 단체입니다. 많이 미친 단체. 많이 미친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 대한 지질 천문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거의 500페이지 되는 책을 여행 코너에 있지만은 그 책은 호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책은 지질, 천문. 그게 왜 여행 코너에 있습니까? 맞아요. 서호주 제목이 서쪽에 있는 호주. 제목 보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책이 나왔을 때 서호주 관광청에 그분들이 그 책을 보고 저를 초대했어요. 여기 있는 책 내용을 거의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EBS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EBS PD님이 서호주라는 책을 보시고 저를 섭외한 거예요. 여기 미친 집단이구나. 예. 근데 여기 리더가 박 박사님이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 왜 서호주를 갔는가는 6번째, 7번째 나옵니다. 헤이전이라는 이분이 암석학자인데 이분이 썼는 지구 이야기에 나옵니다. 지구 이야기라는 책. 지구 이야기는 번역됐습니까? 이게 뿌리와 이파리 그 책 시리즈에 나오는 꽤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6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까지는 생명체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로 지금 넘어갑니다. 그때 언제냐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산소 상태 생명 세계라고 합니다. 무산소인데 생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unoxenic biological world라 그래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명체가 번성했다. 요때 나온 생명체를 unoxenic biological world.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산소가 없으면 생명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 틀렸습니다. 생명하고 산소는 관계 없습니다. 띵. 띵. 선생님 효과음도 스스로 내시고. 띵. 이런 거 제가 할게요, 선생님. 예. 이게 제가 충격받은 사건입니다. 아, 산소하고 생명이 상관이 없구나. 상관이 탄생이. 없습니다. 산소하고 생명은. 이 말 그대로 무산소 상태에서 생명 현상이 언옥시닉 바이올로지컬. 월드, 세계라는 거예요. 월드.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박테리아라 그래요. 아, 박테리아가 예. 요걸 다른 말로 원핵세포라 그래요. 지구의 주인이구나. 예. 야들은 박테리아가. 언제 출현했나 하면 뭐 오래되는 거는 한 40억 년까지 보고 있어요. 40억 년. 제가 소주 가면 그 스트로마톨라이트의 그 화석 흔적 36억 년까지 올라갑니다. 산소가 20억 년부터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산소 없는 상태에서도 적어도 10억 년 동안 지구상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물학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생물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언옥시닉 바이올로지컬 월드. 예. 그다음에 아까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예, 그거는 지금 나옵니다. 됐습니다. 이제 나옵니까? 그렇죠. 예. 7번째가 뭐냐 하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부터 20억 년 아까 전 그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저기. 운석 떨어지는 거. 운석이 마지막으로 아, 라스트 반바드. 그렇죠. 바로 말씀드립니다. 운석 극대기라고 합니다. 맥시멈. 정확하게 라스트 반바드입니까? 아니면 나도 갑자기 잊어버렸네. 선생님 영어로 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네. 좋습니다. 학구적이시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는 척 하려고 그래. 좋아요. 박테리아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박테리아는 좋은 질문입니까? 세포 하나입니다. 80년 이전에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몰라요. 1980년 후반인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생물 분류로. 지구상의 생물은 딱 3종류밖에 없습니다. 원핵세포. 예. 이건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진핵세포. 일단 2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원핵세포가 2가지로 갈려집니다. 이거 하나를 뭐라 그러냐 하면 고세균이라 그래요. 고세균. 또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진정세균이라 그래요. 우리 입 속에도 야들이 5천 종류나 있어요. 이걸 박테리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고세균은 뭐냐 하면 요거를 밝혀내 갖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데 이 고세균은 몇 종류가 없습니다. 어디 있냐 하면 고열세균, 그다음에 고염세균. 저 무슨 말이냐면 짬바다. 예, 굉장히 소금이 많은 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온인데 살고. 고온 100도씨 이상인데 살아요. 어디냐 뭐 옐로스톤 데 가보면 온천지대 가면 색깔이 막 온천 밑에 색깔이 막 있잖아요. 예. 그게 주로 박테리아입니다. 100도씨 넘는데도 박테리아를 삽니다. 그 박테리아들은 우리가 아는 뭐 병원군 박테리아 예. 그와 완전히 다릅니다. 기원이. 완전히 종류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지구상에는 3종류의 생명체밖에 없습니다. 고세균, 진정세균, 진핵세포. 자, 조금만 따라오세요. 네. 진핵세포는 나중에 3가지로 갈라집니다. 자, 진핵세포 언제 출현하느냐 하면 대략 20억 년 전에 출현합니다. 요 20억 년이 지구 역사에서 항상 중요합니다. 그 바튼 체인이에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산소와 바튼 체인이 20억 년 전. 아까 말씀하신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바로 겁니다. 20억 년 이거 외워야 되겠네요. 예, 요즘은 제1차 산소혁명이라고 합니다. 요 말은 뭐냐면 대기 중에 산소가 1% 정도 농축됐다 그 말입니다. 고세균하고 진정세균 이거 뭐 오래가면 한 40억 년부터 있었다 합시다. 야들에서 이 진핵세포가 출현합니다. 진화합니다. 원핵 쪽에서 진핵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진핵세포가 되려면 반드시 2가지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예, 잘 따라오시네요. 진핵세포 되려면 가장 핵심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모든 진핵세포에는 반드시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단 먼저 미토콘드리아 있었다가 미토콘드리아 사라지는 생명체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적해봤더니 초기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20억 년 전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진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기원이 뭐냐 하면 이게 박테리아였습니다. 이게 이제 진화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해서 밝혀졌는데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에서 나왔다고 나와요. 박테리아는 알파, 뭐 베타리아 쭉 델타까지만 나누고 이렇게 해요. 이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몇 번째 큰 화이트보드 우리 훈련센터에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길이가 27m입니다. 칠판 이제 하나 끝났고 다음 칠판 가져와라. 꽉 잡고. 네, 좋아요. 예. 자, 우리 김호준 선생님 잘 따라오세요. 네. 7번째가 뭐죠?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Yes. 요게 그 직전에 네. 이 최초의 박테리아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게 화감암이고 현무암이고 뭐 뜨거운 물이고
광물밖에 없는데 생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일단 따로 한 4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일본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최초의 원핵세포. 30초 내에 해주세요. 예, 그래요. 최초의 박테리아는 어떻게 나왔는가? 예. 일단 박테리아들은 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예. 예. 뭐가 그 안에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일단 생명체는 대륙에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오존층이 생겼잖아요. 자, 중요한 말씀드려요. 오존층이 24학년쯤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오존층이 생기고 나야 대륙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존층이 없으면 태양에서는 자외선이 유기체를 다 죽여버리니까. 카본이 반대를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바다 속에서만 생명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에 들어오면 태양빛이 감쇄가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살균기 그렇죠. 갖다 대면 코로나 죽는다고 하는 게 그 원리 아닙니까? 네. 네. 예, 같습니다. 모든 박테리아들은 자외선에 되면 소독됩니다. 죽습니다. 네. 핵심 이론이 뭐냐면 자외선을 쬐면 활성산소가 엄청 생깁니다. 활성산소가 생기면 그 박테리아들의 DNA를 난도질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최초의 생명체는 네. 바닷속에서 생기는데 자외선 때문에 바다 밑에 생길 수밖에 없고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세포가 되려면 바닷물하고 조성이 달라야 돼요. 그러려면 생명 활동이 일어나려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요런 알칼리 금속 양이온이 들어가줘야 돼요. 예. 이게 바닷물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브레인 강의에 브레인이 치매 걸리고 늙고 죽고 모든 가장 중요한 엘리먼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슘입니다. 네. 칼슘을 조절 못하는 게 치매가 됩니다. 아. 우리 브레인 작용에 거의 뭐 50% 이상은 다 칼슘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만들 때도 칼슘이 나옵니다. 칼슘이 모든 작용에 근육이 움직일 때도 칼슘 이온이 방출이 돼야 됩니다. 멸치 많이 먹어야겠네. 예. 근데 이 바닷물에 칼슘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야들이 세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 막이 생기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예. 이 막이 어쨌든 생겨야 되는데 이 막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점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 우리 흙인데 흙을 눈으로 보면 복석복석하잖아요. 전자해명을 보면 그래서 결정들이 나옵니다. 흙은 결정입니다. 아, 그게 이렇게 된 겁니까? 흙이 결정이고 막의 성분이라 흙 안에 지금 말씀하신 광물들이 모여가지고 그 광물들이 상호작용을 하다가 똑같은 걸 자기가 스스로 복제하기 시작하고 이런 겁니까? 예, 대충. 예, 바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을 따지는 이론들이 한 서너 갈래가 있는데, 상당히 메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강물하고 연결됩니다. 강물. 왜 그러냐 하면 점토, 그냥 흙입니다. 흙을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이 맞는 말이네. 예. 유리면 같다, 유리나 아몰퍼스인데 결정면이 있습니다. 원자가 여러 가지 흔히 나열된 게 결정인데, 요 결정면에 우리 생명체는 카본 중심이잖아요. 카본의 유기물들이 요 갖다 붙습니다. 예. 운모 보면 이렇게 판상으로 돼 있잖아요. 운모가 뭡니까? 운모가 뭐냐면 옛날에 전기 다리미 속에도 들어갔고 전련체입니다. 운모는 화강암을 보면 석영, 장석, 운모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화강암을 잘 보면 까만 점들 보이죠? 화강암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예. 화강암을 보실 때 까만 좁쌀알 같이 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건드려 보면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화강암의 운모판이 두 개 이렇게 겹쳐진다면 요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요 전기를 뗐잖아요. 그래서 요 유기물들이 응집이 될 수 있습니다. 흙에 막이 있고 그 막에 유기물질 성분들이 붙어서 자기들끼리 조속을 막 하다가 또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일종의 이게 자기하고 비슷한 걸 또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은 엄밀히 말해서 완전히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 짐작할 수 있죠.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비눗물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 뭐냐면